2019년 11월 28일 아주 평온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중국 푸젠성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도시죠. 샤먼시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동바이 차이탕이라는 아주 크고 화려한 대형 쇼핑몰이 있었어요. 쇼핑몰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반짝이는 유리 쇼케이스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가득한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브랜드인 DW 시계 매장이었죠. 그 매장 카운터에는 한 중년 여성이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 여성은 이곳에서 셰리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하고 잔잔한 유화를 그리면서 바이올린까지 배우는 아주 우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장 한쪽에는 그녀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하얗고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주변 상인들도 그녀를 참 온화하고 교양 있는 이웃이라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빌려준 아파트에서 무료로 살면서 지금은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새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상류층의 완벽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스스로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겠죠. 오늘도 그저 흘러가는 수많은 평범한 하루 중에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쇼핑몰 밖의 공기는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중국 공안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서 장기 미제 사건의 강력범들을 소탕하는 이른바 운검행동이라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쇼핑몰 곳곳을 감시하던 수많은 CCTV 카메라 중 하나가 매장 근처를 지나던 이 여성의 얼굴을 정면으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안의 최첨단 빅데이터 AI 안면인식 시스템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잠시 후에 모니터에 뜬 분석 결과는 수사관들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의 우아한 중년 여성이 사실은 20년 전에 중국 전역을 피비린내로 물들였던 잔혹한 연쇄살인마 라오룽주일 확률이 무려 97.33%라고 지목을 했어요. 순식간에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시계 매장 주변을 조용히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을 채우던 클래식 음악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차갑고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죠. 형사들이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난징에서 온 홍예 지아오 라면서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형사가 말없이 스마트폰을 켜서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20년 전에 발행된 빛바랜 수배 전단, 그리고 그녀의 본명인 라오룽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순간 자기가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걸 알아챈 그녀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보통의 범죄자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거나 억울하다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살짝 우아하게 숙이더니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리면서 은은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악마의 미소였어요. 7명의 목숨을 처참하게 앗아가 놓고 20년 만에 붙잡힌 순간에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당시 이 모습을 본 중국 대중은 말 그대로 엄청난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죠. 그녀는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에도 자신은 고아라서 부모도 모르고 고향도 모른다면서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1월 29일 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DNA 감정 결과가 서류로 날아왔죠.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마침내 그녀는 취조실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자백했죠. 제가 라오릉주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숨긴 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도망쳐서 살아가던 그녀. 도대체 20년 전에는 어떤 괴물과 함께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녀와 공범이 처음 만난 1993년 그 비오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장시성 지우장시의 한 피로 현장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아주 북적이고 있었어요. 당시 19살이던 초등학교 교사 라오릉주는 그 소란스러운 잔치에서 29살의 남자 법자잉을 처음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기름과 물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결합이었어요. 라오릉주는 대기업 석유공사의 간부급 사택에서 자라서 명문사범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교사였어요. 당시 지우장시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유아교육과 출신이었죠. 반면 법자잉의 배경은 그야말로 어두운 뒷골목 그 자체였습니다. 공공화장실 바로 옆에 낡은 단칸방에서 7남매의 막내로 자랐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겨울마다 폐목재나 흩어진 연탄재를 주워다가 난방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학업을 중단했고요. 그 대신에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싸움질을 일삼았고 불과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도죄와 폭력 혐의로 3년 동안 강제노동 교양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81년에는 강도와 상해죄로 무려 8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막 출소한 전과자였어요. 그 비가 내리던 밤, 법자잉은 잔치가 끝나자 자신의 오토바이에 라오릉주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우장시의 어두운 밤거리를 난폭하게 질주했죠. 당시 자신이 다니던 공사자재 초등학교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따분함을 느끼던 19 소녀에게 이 남자의 거칠고 위험한 포스는 기묘한 자극을 줬던 모양이에요. 물론 훗날 사형대 앞에 선 라오릉주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은 법자잉에게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낙태를 2번이나 강제로 당하면서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성노예이자 범죄도구일 뿐이었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과 법자잉의 변호인이 밝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법자잉이 체포된 직후에 자신의 변호사에게 직접 털어놨던 고백이 이들의 기괴한 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해 줬습니다. 내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나를 영웅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공포를 느꼈을 범죄 이력에서 라오릉주는 되려 기괴한 카리스마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결착은 결국 3년 뒤인 1996년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자잉이 지우장시 뒷골목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어업용 작살로 상대방을 찔러서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공안의 매서운 추적을 피해서 타 지역으로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이때 라오릉주는 범죄자를 말리기는커녕 도망치자는 남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면서 뜯어 말렸지만 어머니와 격렬하게 말다툼까지 벌이면서 가출을 감행했어요. 자신의 초등학교 교사 퇴직금과 가재도구를 급하게 정리해서 모은 거금 6,000위안을 챙겨서 법자잉의 손을 잡고 고향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중국 도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400에서 500위안 수준이었는데 특히 라오릉주가 일하던 지우장시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초임교사 월급은 200에서 300위안 안팎이었다고 해요. 즉 6,000위안은 일반 직장인의 약 1년치 연봉이었고 라오릉주 같은 사회초년생 교사에게는 2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선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삼류 여관을 전전하면서 은밀한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문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으면서 매일 200위안이 넘는 호화로운 생활비를 펑펑 써댔다는 점이에요. 매일같이 유흥비로 낭비를 했으니까 가지고 온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겠죠.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마침내 인간의 탈을 벗어서 잔혹한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 많은 남성들을 사냥감이라는 은밀한 뜻으로 원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우룽주가 화려한 옷을 입고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위장을 해서 돈 많은 원숭이들을 유혹해서 아파트로 끌고 오면 법자잉이 칼을 들고 남편인 척 침입해서 현장을 덮쳐서 불륜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자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각본이었죠. 돈과 자극에 눈이 먼 타락한 교사와 잔인한 강도전과자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들이 피해 각본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 사냥터는 바로 장시성의 중심 도시 난창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한 한 가정이 통째로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참혹한 잔혹극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1996년 5월 남창시에 도착한 두 사람은 6월 2일에 서상유정이라는 곳에 417호실을 범행을 위한 아파트로 임대를 했어요. 당시 남창의 여름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유난히 후덥지근했죠. 라우룽주는 천지아라는 가짜 신분증 복사본을 만들어서 남창의 화려한 유흥업소인 에락음 나이트클럽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의 번쩍이는 붉은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매서운 눈에 포착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전회사의 사장이자 대형 호텔을 운영하던 35살의 재력가 웅게이 씨였습니다. 7월 28일 아침, 라오룽주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웅게이 씨를 자신들이 임대한 417호 아파트로 유인합니다. 문이 열리고 웅게이 씨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밀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법자잉이 칼을 들고 튀어나왔죠. 법자잉은 그를 밧줄과 가죽 허리띠로 꽁꽁 묶은 뒤 가지고 있던 시계와 보석을 빼앗고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위협했어요. 결국 그날 오후 법자잉은 철사와 밧줄로 웅게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잔혹하게 토막내서 4개의 자루에 나눠 담았어요. 이 모든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법자잉은 미리 칼을 사고 천조각과 밧줄을 철저히 준비해뒀던 거죠. 근데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진 웅게이 씨의 주머니에서 빼앗은 열쇠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죠. 집 안에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28살의 아내와 고작 3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법자잉은 칼로 모녀를 위협해서 발을 묶고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현금과 채권, 예금 증서, 그리고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까지 챙기면서 총 95,000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손에 넣은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기를 포기했죠. 그 방 안에 펼쳐진 살해 방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법자잉은 저항하는 아내의 목을 남편의 가죽 허리띠로 졸라서 질식사시켰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서 울던 3살 배기의 딸은 엄마의 스커트 끈을 가져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했던 가정집의 일상적인 소품들이 순식간에 일가족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는 흉기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몰살극 앞에 과연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훗날 재판에서 라오룽즈는 자신은 살해 현장에 전혀 없었으며 웅게이 씨와는 연인 관계였을 뿐 법자잉이 사람을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기는 옷을 사달라고 하거나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해서 데려온 것뿐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공안 초기 조서에 기록된 팩트는 그녀가 단순 가담자가 아닌 냉혹한 주범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죠. 재산과 보석을 모두 챙겨 들고 나오기 직전 그녀가 그에게 지문을 없애야 하니까 여기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자 라고 먼저 제안했던 진술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일가족을 참혹하게 몰살한 두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유유히 상하이로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7년 10월 초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온주시로 이어지게 돼요.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음산한 온주의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이 없어서 각자 다른 여관에 묵으면서 공안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라오룽즈는 이번에도 그그라는 가짜 이름으로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함께 일하던 동료 접대부 양효춘 씨가 유독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양효춘 씨가 살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을 구하는 척 접근해서 법자인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어요. 10월 10일 법자잉은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라오룽즈와 함께 양효춘 씨의 집을 급습했죠. 전선으로 양효춘 씨의 사지를 묻고 집안을 뒤졌지만 생각보다 돈이 나오지 않자 법자잉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다른 돈 많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양 씨는 공포에 질려서 동료인 유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유 씨까지 전선으로 결박한 뒤 이들은 유 씨가 가진 현금 1000여 위안과 25,000위안짜리 통장을 빼앗아냈죠. 여기에서 라오룽즈의 대담하고 소름 끼치는 냉혈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라오룽즈는 빼앗은 통장을 들고 인근 은행 창구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 주인 이름과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을 의심하면서 왜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냐라고 날카롭게 추궁했죠. 그러자 라오룽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급하게 돈을 빌려가기로 해서 대신 찾으러 온 것이라면서 천연덕스럽게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이름을 서명란에 가짜로 적어놓고 대담하게 서명한 뒤 계좌에 있던 25,750위안을 전액 인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돈을 손에 쥐자마자 라오룽즈는 공중전화로 향해서 법자잉에게 인출에 성공했다는 신호전화를 걸었죠. 그 전화를 받은 법자잉은 방 안에서 온몸이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던 양 씨와 유 씨를 전선과 벨트로 차갑게 교살해버렸습니다. 훗날 재판에서 법관이 타인의 통장을 들고 가서 가짜로 서명하기까지 하면서 돈을 가로챈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질타를 했을 때 라오룽즈는 마이크 앞에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신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함께 일하던 동료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는 식의 철저한 기만이었죠. 남창과 온주를 피로 물들인 두 사람은 잠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광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1998년 창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훗날 20년 뒤 라오룽즈의 목을 죄는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그해 9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수성 창주시의 한 건물 1층에 방을 얻었어요. 라오룽즈는 근처에 있던 로열 무도장에 접대부로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제법 유복하게 살던 남성 류 씨를 다음 사냥감으로 점 찍은 겁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라오룽즈는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류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했어요. 류 씨가 그녀를 따라서 기분 좋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법자잉이 양손에 칼을 든 채 무섭게 덮쳤죠. 순식간에 칼로 제압당한 류 씨를 향해서 라오룽즈는 철사를 가져와서 그의 팔과 다리를 의자에 아주 단단히 묶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말 한마디 거의 섞지 않고 소름 돋을 만큼
척척 움직였는데 이미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면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법자잉이 류 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5천 위안과 차키를 챙기기 위해서 잠시 방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의자에 묶여서 홀로 남겨진 류 씨가 탈출하려고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곁에서 매섭게 감시하던 라우룽즈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죠. 그녀는 류 씨의 목에 날카로운 철사를 무자비하게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공구함에서 벤치를 꺼내 들고는 류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법자잉이 그녀에게 남긴 지시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인질이 반항하면 벤치로 철사를 더 세게 조여서 그냥 죽여버려라. 다음 날 아침 류 씨의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 전화를 받게 돼요. 아내는 남편의 지시대로 현금 7만 위안을 챙겨서 지정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고 거기서 기다리던 라우룽즈와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라우룽즈의 치밀함이 드러나는데 아내를 택시에 태운 뒤에 공안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일부러 목적지 근처를 몇 바퀴나 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남편은 입에 이물질이 틀어박힌 채 꽁꽁 묶여 있었고 아내는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7만 위안을 넘겨줬습니다. 법자잉은 돈을 확인하자마자 아내마저 의자에 묶고 입을 막아버렸죠. 두 사람은 고향 방언으로 짧게 대화를 나누고 라우룽즈가 먼저 돈을 챙겨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안전하게 탈출했다는 신호전화를 법자잉에게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법자잉은 의자에 묶인 류 씨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아내가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흔들자 법자잉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봉지를 벗겨줬어요. 네 목숨은 네 마누라가 살린 줄 알아라. 두 사람은 그렇게 류 씨를 살려둔 채 장주를 떠났습니다. 류 씨는 보복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오랫동안 공안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19년 라우룽즈가 체포되자 검찰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냈어요. 2021년 법정에선 류 씨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슴에 선명하게 남은 벤치 자국과 흉터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녀의 추악한 잔혹성을 생생하게 폭로했어요. 창주에서 거액을 챙긴 두 사람의 관계는 1999년 6월 21일 안우이성 합비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안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여비관과 심릉추라는 가짜 이름을 쓰면서 버스를 타고 합비에 들어왔죠. 심지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여관의 방을 잡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7월 1일 법자잉은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209호실을 임대했죠. 방을 얻자마자 이들이 준비한 물품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법자잉은 철공소에 가서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만한 1m 크기의 철제 개장수 우리를 맞춤 제작했고요. 라우룽즈는 인근 중고 매장에서 커다란 대형 냉동고를 사들였습니다. 훗날 판결문에서는 이 냉동고를 범행 전날에 미리 구입했다는 팩트를 사전에 시체를 유기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공공모의의 증거로 콕 집었습니다. 7월 22일 라우룽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전기회사 사장 은 씨를 유혹해서 이 지옥 같은 아파트로 불러들였어요. 은 씨는 부유한 척 했지만 사실은 사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부자 행세를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은 씨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목에 철사가 감겨 철창 속에 가축처럼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은 씨가 가진 돈이 없다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버티자 법자잉은 인질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줄 끔찍한 각본을 실행했습니다. 법자잉은 곧바로 거리로 나가서 목공이를 도와달라며 33살의 가난한 시골 목수 육 씨를 유인해 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무고한 목수 육 씨가
아파트 부엌으로 들어서자 법자잉은 칼을 들이대면서 그를 결박하려고 했죠. 육 씨가 살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법자잉은 철창 안에 은 씨가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목수의 등 뒤를 칼로 수차례 난도질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목수의 목을 잔혹하게 베서 은 씨의 눈앞에 들이밀며 공포를 극대화했죠. 토막난 목수의 시신은 안방에 있던 그 중고 냉동고에 처박혔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시골 목수가 단지 인지를 겁주기 위한 소모품처럼 참혹하게 도살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라우룽주는 자신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어서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공안의 현장 실측 결과 목수가 살해당한 부엌과 그녀가 누워있던 침실의 거리는 단 3.1m에 불과했어요. 비명과 뼈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던 거죠. 법원은 그녀가 이 끔찍한 살해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앞에서 목수가 도살당하는 모습을 본 은 씨가 결국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채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룽즈는 은 씨가 쓴 편지 하단에 더욱 소름 끼치는 문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어 넣었어요. 돈이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난 목숨을 잃어. 그의 동료가 날 방금 전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여버릴 거야. 7월 23일 오전 10시쯤 법자잉은 은 씨의 목에 감긴 철사를 벤치로 강하게 조여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챙겨 들고 은 씨의 아내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을 나섰죠. 하지만 전날부터 남편의 유괴 사실을 알고 아이를 시골로 피신시켰던 아내는 돈을 마련하겠다는 핑계로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공안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형사들은 은 씨의 집 전화선을 끊고 복도를 완벽하게 포위했죠. 오전 11시쯤 자수를 거부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법자잉을 향해서 공안이 최루탄을 투척했어요. 법자잉은 최루탄 연기 속을 뚫고 나오면서 권총을 난사했고 복도에서 10분간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허벅지에 총을 맞은 법자잉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붙잡히고 말았죠. 붙잡힌 법자잉은 병상에 누워 조사를 받으면서도 라오룽즈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부모가 지진으로 죽은 옆 유명이라면서 온갖 거짓말로 공안의 눈을 속였어요. 그 사이 사흘의 시간이 흘러서 7월 27일 밤이 됐습니다. 하피 아파트 209호실 복도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 시체가 부패해가는 악취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결국 공안에 신고했고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간 수사관들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져 있었어요. 철창 안의 은 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고 안방 냉동고 문을 열자 꽁꽁 얼어붙은 무고한 목수의 시신이 튀어나왔습니다. 법자잉이 붙잡히자 그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완벽한 교양인의 가식을 누른 채 대중의 눈을 속이기 시작했죠. 1999년 11월 법자잉의 재판이 열린 핫빛이 중급인민법원의 공기는 그의 오만함과 뻔뻔함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7명을 잔혹하게 죽여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른바 의적 행세를 하면서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대만 사장한테 고용된 프로킬러라면서 끝까지 허세를 부리기도 했죠. 그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이 자기 단독 범행이라면서 라오룽지의 도피 시간을 벌어주려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결국 법자잉은 1999년 12월 28일 안의성 페이시언의 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총살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담배를 피우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법자잉이 총성 한 발과 함께 지옥으로 사라진 사이 홀로 도망친 라오룽즈는 휴양도시 샤먼시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피비린내를 완벽히 지우고 셰리라는 영어 이름을 쓰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어요. 샤먼시 사명구의 유명한 유흥가죠. 관임로 바 거리에 있는 지네바라는 곳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챙겼는데 한 달에 무려 1만 위안에 가까운 고수익을 올렸어요. 업소 직원 중에 유일하게 영어 이름을 쓸 만큼 화장과 스타일링이 뛰어났고 손님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각인되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를 그만둔 뒤에는 대형 자동차 매장에서 차를 팔기도 했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시계 매장 일을 도와주면서 철저히 신분을 감췄죠. 판결문에 따르면 그녀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소비 수준을 누리면서 돈 많은 남성들의 경제적 부양에 철저히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장시성 남창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맺힌 오열과 대중의 뜨거운 분노로 매번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라우룽즈는 끝까지 자기는 법자잉의 성노예이자 협박당한 로봇이었을 뿐이라면서 가녀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도망쳐서 살던 36살 때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거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매번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동정표를 유도하기도 했죠. 특히 재판장에서 뻔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뱉은 그녀의 진술은 지켜보던 검찰과 유족들을 그야말로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성이 선량해서 평생 닭이나 오리조차 감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피 기간에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시장 방향을 옥판한 것 외에는 인생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황당한 개변까지 늘어났죠. 하지만 공안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과 참혹하게 도살당한 피해자들의 현장 사진이 눈앞에 들이밀어지는 순간 그녀는 신경질적인 비명을 지르면서 격렬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년 동안 클래식 음악과 그림 뒤에 철저히 숨겨뒀던 악마의 지독한 본성이 법정에서 온천하에 폭로된 거예요. 사법부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9일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자 그녀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어요. 2022년에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조치 때문에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30일 2심 법원 역시 그녀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두 주범으로 인정하고 사형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2023년 12월 18일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집행령에 따라 라오룽주에 대한 사형을 최종 집행했습니다.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7명의 원혼 앞에 그녀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기까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도 두 범인 모두 사형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